하루 종일 일에 치여서 몸과 마음 지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열심히 일한 것만큼이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고 있음에도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일상의 작은 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말에 이런 맛집을 가야겠다라고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인생책방과 함께 하시면서 작은 힐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먼저 아는 척 책방 시작해볼까요? 어떤 책이에요? 오늘 만나볼 책은요. 그 연세대 교양 교과목 중에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그 과목을 설정해서 연세대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야, 이 강의는 들어보고 싶다라고 소문난 강의이기도 합니다. 네. 서은국 교수님이 하시는 그리고 쓰신 책 행복의 기원이에요. 행복의 기원. 오, 네. 제목만 들어도 뭔가 행복 뿜뿜인데요. 나만 그런 건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늘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 행복의 출발점, 그 기원에 대해서 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책이에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밝히는 책인데 이 책 흥미로운 점은 결론입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살기 위해 행복을 느낀다. 이게 이 책의 메시지예요. 왜? 살기 위해 행복을 느낀다고요?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아는 척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생물,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들, 이런 유기체의 어떤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자손을 만들어서 네. 나의 유전자를 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인간의 DNA는 결국 생존과 번식이란 두 가지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네. 인간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행복이 인생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존의 수단이 된다라는 게 좀 놀라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생존을 위한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갈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한 경쟁력은 사회를 만드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이었는데 행복의 근원은 그러니까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그 생존에 유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거든요. 인간이 사회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고 연계해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예. 그게 그 발가락을 다치면요 네. 고통을 느끼잖아요. 네. 이거는 생존에 불리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생존에 불리하다는 신호를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뇌의 전방 대상피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프니까 하는 건데 놀랍게도요. 실연을 당했을 때도 똑같은 부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데가 이제 반짝이면서 네.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실연이라는 건 번식에 불리한 행동인 거예요. 네. 그렇지. 그래서 또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무슨 실험했냐면 우리가 이런데 발가락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실연을 당한 사람한테 진통제를 준 거예요. 네. 실제로 이게 고통이 반감되는지. 근데 이렇게 했더니 설마. 3주 뒤에 타이레놀을 꾸준히 복용하니까 정말로 고통이 반감되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좀 덜 사랑한 거 아니야?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그 내가 관계를 맺는 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두 분은 혹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오서방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뭐 어디 바다를 보러 갔을 때 좋은 데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럴 때
만약 오서방과 맛있는 거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맛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네요. 네. 근데 맛있는 것도 생존이니까 먹을 것도 생존이니까. 그러네, 생존이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때라 좀 제 시간이 없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자다가도 잠꼬대로 엄마 사랑해라고 어머,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 그럴 때 그래도 내가 힘든 게 뭔가 보상받는 것 같고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행복하고 네. 내일 먹으면 내일 행복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행복이라는 게 오래 가진 않고 잠깐 일회적입니다. 아, 순간이구나.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권에 당첨된 기쁨도 굉장히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순간이어도 저는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간절하게요. 근데 사실 저도 말을 하면서도 여기에 또 공감을 하게 되는. 네.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네. 이건데요. 네.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행복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왜냐하면 오늘 맛있는 걸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한 달 동안 행복하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것 행복을 계속 느껴야지 이 사람이 계속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그 행복감이 사라지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요. 근데 이제 행복을 좀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조금 외향적인 사람들을 좀 잘 사귀는 사람들이 좀 행복을 잘 느끼는 성격이다. 그렇게 소소한 데서 행복을 느끼니까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네.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느껴야 되나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요, 네. 사람들한테 행복을 느끼는 건 맞거든요. 네. 대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몇몇 사람들과 아주 깊은 관계, 일대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네네. 행복을 또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나 동양적인 네. 분위기에서 보면요. 집단주의 문화 같은 거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속한 단체에서 인정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썼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행복 연구를 할 때요. 가장 이해가 안 돼서 특수 사례가 일본과 한국이래요. 오. 네, 이 두 나라는 경제적 위상은 높은데 그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왜 그건 그럴까? 그래요. 네. 진짜.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집단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 그 후배와 선배, 뭐 가장과 가족 이런 식의 어떤 그 관계.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뭐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행복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인이나 이렇게 그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 행복감이 좀 낮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면에서 보면 좀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네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소소한 행복.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만나서 인생 책방을 하고 있는 것도 행복하네요. 그러네. 아, 행복하다! 그럴 줄 알았어. 행복하다. 네, 행복해요. 진짜. 맞아요. 네.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아는 척 책방 생물학적 접근을 통해서 본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행복은 사람이고 또 소소한 행복이 더 큰 행복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는 척 책방 함께했습니다. 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의료계 최일선에서 40년 가까이 간호사로 활약을 하시다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숙입니다. 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19 때 대구의 동산병원에서 사투를 벌인 정말 그야말로 코로나 전사시거든요. 당시에 간호부원장으로 계셨었죠? 네. 네, 그때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2월 18일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20일이 지나서 대구에서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대구 동산병원이 그 감염병 지역 거점병원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치료제도 없었고요.
예방약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는, 의료진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들 두려워했던 건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끝없이 앰뷸런스가 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했었고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 했었다고 표현을 하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고 일상이 회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코로나 환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코로나 종식이 진짜 오기는 올까요?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이 됐었을 때는 감염병 1등급이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좀 나아지면서 2등급으로 내려왔었고요. 지난 8월 31일이죠. 질병관리청에서 이게 4등급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염력이 없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인플루엔자 지금 우리 매년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고 네.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이제 코로나19도 독감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기가 우리와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최현숙 의원님과 함께 인생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골라주신 인생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위대한 유산. 어떤 책일까요? 영국을 바꾼 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할 것 없던 그는 평생을 노예무역 폐지와 도덕의 개혁에 바쳤습니다. 막대한 재력으로 별다른 소명 없이 시작한 정치. 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고 노예제도 폐지와 사회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책을 통해 윌리엄 윌버포스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나간 정치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의 위대한 유산,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념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정 활동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롤모델이 되었고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살던 시대가요, 18세기인데요. 18세기인데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이렇게 노예 무역이라든지 노예 제도가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었죠. 노예 제도 폐지라든지 노예 무역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정치적인 반대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끈기와 인내와 물론 자질도 했었겠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감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노예 해방의 아버지 하면 링컨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그래도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아 정치가 이렇게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읽게 됐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당연히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나름 책을 많이 읽었다고 읽었는데 우리 윌리엄 하면 생각나는 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윌리엄 정도밖에 없죠. 리벤저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링컨의 노예 해방 이전에 이 노예에 대해서 그 폐지까지 강하게 이제 위정 활동을 하셨던 이런 분이 있었고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보다 오히려 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들을 보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인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세상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통해서 최현숙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고래가 된 새우입니다.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 윌리엄 윌버포스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시력이 약해서 눈병을 자주 앓았고요. 그리고 또 대장염을 아마하게 평생을 갖고 가서 그 당시에는 대장염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을 이렇게 일생 동안 사용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겪었고요. 또 이 목이 이렇게 부어져 있어서 바로 서려면 보정기를 착용을 하고 서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목이 굽어 있으니까 아마 별명을 새우라고 붙여준 것 그래서 같습니다. 자세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별명이 새우인데도 이런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세계의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새우가 고래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병약하게 힘들게 태어났지만 집안으로 보면 굉장히 금수저 집안이더라고요. 엄청 부유했다면서요? 네. 할아버지가 무역업으로 재산을 모았고요. 또 아버지도 대를 이어서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네.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보통은 그 위인들의 생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면 집안이 가세가 기울면서 기울어지죠.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네. 막대한 유산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삼촌의 손에서 크게 되는데 이게 할아버지 유산, 뭐 그다음에 아버지 유산, 삼촌의 유산까지 하면서 돈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생활도 시작을 했는데 돈도 많고 말솜씨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파티에 참석하면서 젊은 시절에는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욜로족이었네요. 네, 이것만 보면 진짜 네. 금수저라는 말이 맞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데 의원님도 혹시 금수저 출신이신가요? 어떠셨어요? 저는 검수저 아니고요. 네. 은수저 은수저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네. 저희 어머님께서도 일을 하실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저희 집안에 3남매인데요. 1년 터울이 그러니까 한 살 연년생이었어요. 아유 네. 힘드셨겠네요, 네. 부모님이. 저런 집안 자녀들이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뺏어 그쵸. 먹을까 봐. 밥 한 번 먹을 때도 내 거를 경쟁이니까. 쟁취해야 되니까. 네. 투쟁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구슬치기, 뭐 딱지치기 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꿉놀이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했었어요. 그래도 간호사의 꿈을 품으신 거는 약간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선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원래부터 간호사가 꿈이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숨꼭질 하는데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보여질 것이다 해서 예전에는 빨래대를 이렇게 세우고 굵은 철사를 이렇게 걸었었어요. 거기에 빨래를 널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타고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높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너 네. 여기 숨었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 내려와서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찐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이 손에 굵은 철사가 이렇게 손이 다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피가 나고 이러니까 너무 겁나고 또 어머니한테 꾸중 들을까 봐 더 겁나는 거예요. 다친 것보다도. 겁에 질려 있으니까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아 괜찮아 이렇게 치료하면 깨끗하게 나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서 그때 굉장히 어린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그때 나도 막연하게 크면 저런 간호사 선생님이 돼야지 했던 게 지금 꿈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여기 상처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죠. 그때 상처예요. 오, 야 대단하네요.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저도 뭐 가끔 아프거나 그럴 때 아파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베풀어주는 작은 친절 하나가 되게 오래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치유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40여 년 이렇게 해오신 건데 여기 첫 번째 키워드가 고래가 된 새우잖아요.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갖고 40년 동안 있다가 정치인이라는 또 다른 영역으로 또 이렇게 오신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겠죠. 처음에는 이게 감염병이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이게 그 보호 장치, 방호복이라든지 이게 이제
고글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태였고 갑자기 이게 거점병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부족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서 제가 간호사로서 지금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2003년에 사스가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6년 뒤에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가 6년 뒤에 생겼고 코로나가 5년 뒤에. 그러니까 주기가 6년, 5년 굉장히 제가 짧아지는 게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항상 발생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 또한 짧아질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대비를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떠올리면 안철수 대표 떠올라요. 의사 네. 출신이시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 안철수 대표님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네. 그 유명한 그 사진이 있잖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렇게 네. 나오시는 방호복을 입고 그 환자 병실에 들어가면요 30분이 지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무도 2시간 이상을 버티지 실신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근데 40여 년간 이제 간호사로 하시고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를 꿈꾸셨으면 심정적 의료인,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 거의 50년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건데 갑자기 정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 가족분들이 엄청 놀라시고 그러게요. 좀 반대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정치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들 농담으로 받더라고요. 열심히 해보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농담으로 네. 받았는데 포스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놀라신 거예요. 네.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가 지금 94세가 아버님이 어머님이 86세인데요. 네. 이분들이 계실 때의 정치는 아마 이렇게 정치를 하면 집안이 거덜이 났나 봐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5시인데요.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두 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거냐고. 연수가 지금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기가 뭐 이러신 거예요. 네. 거덜내려고. 당장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너무 그때는 화가 많이 나가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설득을 못 하고요. 알았다고 돌려보내고 다시 이제 저도 전열을 좀 가다듬어서 찾아뵙고 네. 이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집안도 절대로 망하지 않게끔 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 승낙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신념의 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의 꿈을 품고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하원 의원이죠. 21살의 하원 의원으로 나오면서 재력과 탁월한 전략과 그 웅변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이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목적의식이 없이 이제 의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내가 오직 있었던 관심은 이렇게 존경을 받는 명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아니면 명예지라고 하는데 돈은 이미 있으니까 네. 명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신념이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었는데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아마 네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작 밀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작 밀러는 퀸즈 대학의 강사였어요. 이분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심각하게 기독교를 이제 접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적인 이분이 신념이 생긴 예, 거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신앙이 생기니까 과연 내가 정치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신앙이 생겼으니까 신앙의 길로 내가 목사가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 예, 성직자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면 윌리엄 피트라고 영국 수상이 친구죠. 대학교 동기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조언하기를 사회를 변화시킬 이런 생각이 있다면 성직자보다는 정치에서 그 꿈을 실현시켜 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 존 뉴턴이 그 노예 선장이지 않습니까? 네. 노예를 싣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굉장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도 이제 윌버포스처럼 이제 신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죠. 쓰신 분이죠. 예, 작사를 하신 네, 분이죠. 네,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분이 이제 정치에서도 이렇게 당신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존 웨슬러, 그 감리교 창시자죠. 네, 그분이 네.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또 이래 노예의 이제 해방이라든지 노예제도 폐쇄 네,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분이 또 윌버포스에게 조언과 여러 가지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줘서 이 네 분으로 인하여 이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때부터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의 폐지가 자신의 소명이다라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가려니까 이게 너무 한 번에 가니까 이 저항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 노예라는 건 자기의 재산인데 그 기득권의 재산을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건데 가져가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한 게 뭐냐면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 노예를 사고 파는 걸 폐지하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계속 저지를 당해요. 그러다가 1807년에서야 드디어 그 통과가 돼요. 근데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네. 노예 무역을 하다가 이게 그 금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잡힐 수 있잖아요. 걸리면 그러면 그 노예 한 명당 1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 100달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00년 전에 그렇죠. 100달러니까 이게 큰 돈이네요. 엄청난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선 선장들이요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저기서 이제 오잖아요. 우리를 잡으려고 그럼 노예를 바다에 집어던져요. 네. 벌금 안 내려고 사람을 진짜? 던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결국 끝까지 이제 노예제도 폐지까지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싸움은 계속되고요. 결과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이걸 못 보고 좀 죽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폐지가 되면서 그나마 그래도 해피엔딩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수많은 좌절 끝에 맛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의원님께서도 어떠세요? 그 신념을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신념대로 뭔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정치권 내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윌버포스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라든지 노예 무역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네. 그게 하나도 이상한 사회가 아니고 당연한 사회였는데 윌버포스가 당연한 걸 이게 아니야. 사람은 다 귀하다. 평등하고 귀한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네. 이것을 이제 제일 처음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제도까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저도 이제 본받아서 소외되고 좀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잘 이렇게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뭐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든지 뭐 이렇게 큰 역사에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씩 아픈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몸담고 계셨던 의료 현장이랑 이 정치계랑 뭐 사람을 위한 거는 똑같을지 몰라도 이게 또 정치는 그 사람을 위한 길이 이거다 가지고 내부에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어느 게 더 옳은 방향인지. 근데 의료계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셨을 텐데 국회 들어오셨을 땐 굉장히 낯서셨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길을 몰라서요. 너무 넓죠. 네. 저는 네. 처음 등원을 해서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원회관에 이게 지하로 내려가긴 갔는데 우리 네. 방을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너무 넓어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고요. 물론 이게 간호 현장과 이게 정치 현장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만 또 비슷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쟁이라는 게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쟁을 하면서 조율해 나가면서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마 저는 정치라고 여기서 느꼈거든요. 우리 모두를 위한 꿈을 꾸고 계신데 겉으로 보기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뚝심도 있으시고 국회 의정 대상도 수상하시고 참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가끔 좀 쉼이 필요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휴게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목마르시죠? 물도 한 잔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시장하진 않으세요? 네, 시작하진 않습니다. 휴게소 음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의원님? 음식요? 예. 저는 두부 청국장 좋아해요. 두부 청국장, 여기 두부 청국장 여기 배달해 아유, 감사합니다. 실제로 만드시고 네. 냄새 잘 맡으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5자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약간 반말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는 아니고 5자로 말해야 되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의원님.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이 바쁘지? 많이 바빠요. 바쁘실 거죠. 왜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의원님? 법률을 다시 이제 그 상정하기 위해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일들. 바쁠 시즌이네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답할 때는 노래방 가기. 노래방 가신다고요? 진짜? 야, 노래방 최애곡 뭔가요? 최고. 조용한 여자입니다. 조용한 여자. 조용한 노래방 가서 노래, 조용한 여자를. 노래 제목이에요? 네. 어떻게 저기 한 소절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어떤 곡인지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네, 우리 몰라가지고. 살짝만 그래요?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시작. 나는 괴롭힐 사람 없는 조용한 여자. 괴롭힐 사람 없는 조용한 여자. 찾아보고 싶다. 나도 찾아서 들어보고 그러니까. 싶다. 네, 괴롭힐 잘 일 없는 들었습니다. 조용한 여자다. 네, 근데 어떨 때 제일 답답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제가 방송을 잘 못하는데 여기 나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진땀나는 답답하고요. 잘하고 네. 뭐 계세요. 그런 너무 것보다도 잘하고 계세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발의한 법이 여러 가지 의견들로 인해서 네네.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할 때는 좀 많이 답답하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애 음식은? 두부 청국장. 야, 뚝심이 있으시다니까요. 두부 청국장 미리 네. 짜놓은 것처럼.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불구로 다니면서. 정말 최애네요. 아니 근데 요리도 잘하세요 평소에? 네. 오, 네. 어떤 요리 제일? 두부 청국장. 세 번째 물어보네요. 네. 저 청국장 잘 끓이고요. 오. 청국장을 만들기도 해요. 진짜 야. 직접 네.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 한번 집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청국장 네. 좋아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미가 뭐야? 노래방 가기? 요리하기다. 그렇겠죠. 타기와 달리기라고. 타기와 타기, 달리기? 타기, 달리기. 뭘 하나, 타세요?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마라톤 하기. 와. 마라톤 하신다고요? 여기 도관이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혹시 풀코스 달려보셨어요? 마라톤 하프까지는 뛰었어요. 하프까지? 네.
그 시간 기록은 혹시? 기록은 2시간 23분. 대단하시네요. 야,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하프를 2시간 때면 진짜 대단하시네요. 잘하시는 진짜 거거든요. 건강하신 거예요, 의원님. 제가 골다공증이 좀 있으세요? 예, 있어서 그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기를 시작을 한 거죠. 네. 저희 주치의가 그렇게 처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200m를 못 뛰었어요. 200m 전력을 다해서 뛰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니까 200m가 500m 되고 500m가 800m가 되고 네. 이렇게 5km, 10km 이렇게 뛰더라고요.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근데 하셨군요. 지금은 글쎄요, 10km를 뛸 수 있을 거예요. 아, 역시 두부 청국장. 지금까지 의원님의 솔직한 5자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뛰어드신 만큼 언젠가 뭐 시민과 함께 달리기 이런 거 하셔도 좋을 맞아.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정치도 간호처럼. 역시 간호사 출신답게 이렇게 정치 슬로건이시더라고요, 이게. 네. 그죠? 간호라는 것이 그 환자들의 이렇게 그 불편한 사항을 듣고 또 보고 불편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이렇게 돌봐드리고 하는 게 네. 간호지 않습니까? 정치도 같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아픈 곳을 이렇게 찾아가서 네. 또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정치도 간호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최현숙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의 위대한 유산을 골라주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윌리엄 밀리포스가 정말 신체적으로도 진짜 연약했었고 여러 가지 협박도 많이 받았었고 정신적으로도 아편 때문에 불안한 우울증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 노예무역제도 폐지라든지 노예제도 폐지라든지 이것을 7.8기로서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런 7.8기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두부 청국장이요. 우리 의원님은 청국장의 아이콘이세요. 왠지 의원님 옆에 있으면 같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우리 청국장처럼 우리 국민들에게도 구수하고 또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저는 같이 있으면 달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 책은 사실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앞부분은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노예 폐지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거고요. 뒷부분은 윌버포스가 직접 쓴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한 거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자칭 기독교인들 가운데 널리 퍼진 진정한 기독교와 전혀 다른 신앙책에 대한 실제적 고찰 해가지고요. 사실 이 메시지는 오늘날의 좀 기독교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좀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폐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좀 그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환절기에 국민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또 바라는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정치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말 건네본 적 다들 있으시죠? 이렇듯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들이 담긴 먹는데 진심입니다와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좋은 날에는 좋아서, 외로운 날에는 외로워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끼니들을 먹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끼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끼니들인데요. 총 24개의 에피소드를 담은 책은 설렘, 쓸쓸함, 아픔, 뿌듯함, 그리움 등 저자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맛과 향, 질감과 온도로 남은 다양한 끼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 대해 내 키와 생각을 자라게 한 양식의 이야기이자 끼니를 함께 나눈 좋거나 싫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며 가장 즐거운 어느 식탁의 저장 혹은 서럽고 아팠던 마음에 대한 푸념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책 끼니들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끼니도 함께 추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밥이 주는 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한 자매가 나섰습니다. 책 식탁 위의 진심의 두 저자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엄마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해주던 언니는 문학의 요리를 접목해 글을 쓰고 아이들에게 영양과 맛이 어우러진 요리를 해주고 싶었던 동생은 10여 개의 요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움, 위로, 희망, 사랑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추억을 소환하는 포근한 도시락, 기분 전환용 등심 스테이크, 가족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퀘사디아 등 실제 자격증반 수업에서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다양한 맛과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음식에 대한 진심으로 소소한 밥상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 식탁 위의 진심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먹는데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오늘도 나를 대접합니다인데요. 이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식탁을 차리며 간단한 라면부터 홍차와 커피, 당근전까지 다양한 요리와 재료를 문장에 담아 맛있는 이야기들을 차려냈습니다. 저자는 내 삶이 갓 지은 밥처럼 윤기가 흐르게 된 것은 오롯이 나를 대접하는 밥 한 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맛있는 위로를 전하는 책, 오늘도 나를 대접합니다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윤기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리얼 퍼거슨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마스 사전트의 추천 도서이자 저자 윌리엄이 뉴욕대 MBA 과정을 30년간 지도하며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 막다른 길의 선택들인데요. 저자는 책을 통해 경기 막판 역전을 노리는 패스를 뜻하는 미식축구의 헤일 메리 패스처럼 막다른 길에서의 무모한 선택이 때로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하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 옳은 결정에 대한 고찰을 책 속에 담아냈습니다. 균형 잡는 몸을 지닌 세공사, 다른 몸과 관계를 맺는 조산사, 몸으로 말하는 수어 통역사. 다음은 서로 다른 성별과 연령, 분야의 베테랑 13명의 인터뷰를 담은 책 베테랑의 몸입니다. 몸으로 숙련의 시간을 거쳐 체화된 기술과 일은 그들의 몸에 흔적을 남겼는데요. 베테랑의 몸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삶까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일을 사랑하고 즐기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할수록 더 지치고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노동의 현실을 그려낸 책, 일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인데요. 저널리스트인 저자 세라 자페는 치밀한 조사와 이론적 탐구로 책을 통해 진정한 일의 의미를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음식을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국회도서관 추천도서와 함께 여러분 마음속 허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맛있는 이야기를 선사한 오늘 뭐 읽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책으로 찾아뵐지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